이번 시간에는 위성에 포함되어 있는 위성 중계기의 구조와 설계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성 중계기도 구조가 다양하므로 국내 정지궤도 위성에 포함되어 있는 벤트 파이프형 위성 중계기를 예로 들어 학습합니다. 벤트 파이프형 위성 중계기란 수신된 상향 링크 신호를 기저 대역으로 변환하지 않고, 즉 특별한 모뎀 기능이 없이 주파수를 하향 링크에 맞은 하향 변환하고 신호를 증폭하는 기능만 수행하는 트랜스폰더를 의미하며, 많은 수의 위성들이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벤트 파이프 구조의 위성 중계기의 대표인 국내 정지궤도 통신방송 인공위성의 구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성을 살펴보면 먼저 위성 본체와 위성에 전력을 공급하는 태양 전지 패널, 그리고 위성 본체에 붙어 있는 안테나들이 보일 것입니다. 위성 본체 내부에는 보통 위성의 자세 제어, 위성의 전원을 공급하는 배터리 등이 포함되어 있고, 본체 밖에는 통신 방송 중계기, 즉 트랜스폰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성에서 사용하는 주파수는 높아서 하드웨어를 만들기는 어렵지만 경로 손실을 극복하기 위하여 안테나 크기가 커야 하는데, 주파수가 높을수록 동일한 크기의 안테나로 안테나 이득을 높일 수 있으므로 KU 대역과 KA 대역을 주로 사용합니다. 위성 그림에서 동그란 접시 모양의 안테나이며 크기가 큰 것이 KU 대역, 크기가 작은 것이 KA 대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통신장치 중에 가장 크기가 큰 것이 위성 안테나이므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KU 대역 서비스는 방송용 DBS와 통신용 FSS가 있습니다. DBS는 다이렉트 브로드밴드 새털라이트 서비스의 약자로 위성 방송을 제공하는 것이고, FSS는 픽스드 새털라이트 서비스의 약자로 위성을 이용한 통신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DBS 안테나가 FSS 안테나보다 약간 크기가 큰데, 위성 안테나가 크면 지상 안테나가 조금 작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위성체에 포함된 안테나와 송수신기의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무선 통신에서 안테나는 크기가 크므로 공간이 한정되어 있는 위성체에서는 송신용 및 수신용으로 두 개를 사용하지 않고 하나만 사용해야 합니다. 안테나는 하나인데 수신과 송신을 같이 해야 하므로 위성에서는 전파의 편파를 이용하여 송신과 수신을 분리합니다. 특히 위성통신에서는 편파 중에서 원형 편파를 주로 사용하는데요. 그 이유는 위성통신 신호는 전리층을 통과해야 하는데, 선형 편파를 사용할 경우 패러데이 효과에 의해 편파가 회전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형 편파를 사용하면 편파가 회전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원형 편파를 사용합니다. 원형 편파에는 왼쪽으로 회전하는 LHCP와 오른쪽으로 회전하는 RHCP가 있으므로, 예를 들어 수신할 때는 LHCF를, 송신할 때는 RHCP를 사용합니다. 이를 위해 편파를 분리하여 송신기와 수신기에 연결하는 폴러라이저나 OMT 등의 부품이 안테나에 붙어 있습니다. 편파가 회전하는 것을 패러데이 효과 또는 패러데이 회전이라고 합니다. 패러데이는 영국의 전기과학자로 패러데이 법칙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선형 편파를 갖는 전파는 대기 중에 이온층을 지날 때 이온층에 의해 생긴 자기장에 특정 각도만큼 회전하는 현상을 겪습니다. 편파가 어느 정도 회전하는지는 이온층의 두께, 온도, 주파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편파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만약 원형 편파를 사용한다면 전파가 회전하므로 회전량이 조금 더해진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으므로 위성통신에서는 선형 편파 대신에 원형 편파를 사용하게 됩니다. 반면 지상에서 사용하는 이동통신은 패러데이 효과가 없으므로 선형 편파를 사용하게 됩니다. 안테나에서 수신된 업링크 신호는 필터 회로인 IFA를 통과한 후 저잡음 증폭기인 로우 노이즈 앰플리파이어를 거친 후 다운 컨버터를 통해 다운링크 주파수로 주파수 하향 변환됩니다. 즉, KU 밴드의 경우 14GHz 신호가 입력된다면 12GHz로 변환하고, KA 밴드의 경우 30GHz가 입력되므로 20GHz로 변환됩니다.
특이한 것은 필터는 한 개인데 저잡음 증폭기와 다운 컨버터 장치는 두 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위성의 회로 중에 필터 회로는 전원이 필요 없는 수동 회로이어서 망가지지 않는 데 반하여 증폭기나 주파수 변환을 위해서는 전원을 요구하는 능동 회로이고 다양한 부품이 포함되기 때문에 고장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성은 위성 중계기의 부품이 망가졌다고 해서 회수하여 고칠 수는 없고 또 사람이 올라가 위성을 수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가 망가지면 다른 부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여분으로 하나 더 설치하는 것입니다. 위성에서는 이와 같이 위성의 수명 기간 동안 하나의 부품이 망가져도 대체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하드웨어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위성 중계기의 수신기에서 저잡음 증폭기의 역할을 살펴봅시다. 증폭기는 신호의 크기를 증폭하는 것인데 신호와 잡음이 같이 입력된다면 신호도 증폭되고 잡음도 같이 증폭됩니다. 이 그림에서 입력 신호의 크기가 마이너스 60dBm인데 출력이 마이너스 40dBm으로 20dB, 즉 100배 커졌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증폭기는 이득이 20dB라 부릅니다. 그런데 증폭기 내에도 전원장치, 트랜지스터 등의 증폭 소자, 회로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내부에 잡음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잡음은 AWGN이므로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잡음은 더해지는 특성이 있으므로 증폭기 내부에 잡음이 더해져서 실제 잡음이 100배가 아닌 1000배인 30dB 커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30dB 중에서 20dB는 증폭에 의해, 10dB는 내부 잡음에 의해 커진 양입니다. 이렇게 내부 잡음에 의해 커진 양을 설명하기 위해서 도입된 개념이 잡음지수, 영어로 노이즈 피겨입니다. 잡음지수는 입력 신호대 잡음비를 출력 신호대 잡음비로 나누면 됩니다. 이 그림에서 입력 신호대 잡음비는 40dB이고 출력 신호대 잡음비는 30dB이므로 40dB 빼기 30dB는 10dB이므로 10dB의 잡음지수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잡음 증폭기는 송신기가 아닌 수신기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주파수 상향 변환된 신호는 채널별로 분리가 됩니다. 이를 위해 채널별로 분리하는 입력 멀티플렉서, 인풋 멀티플렉서, 줄여서 IMUX, 각 채널별로 이득을 조절하는 채널 증폭기, 채널 증폭기의 출력을 10W 정도로 증폭하기 위한 진행파형 증폭기, 트래벨링 웨이브 튜브 앰플리파이어, 증폭된 신호를 결합하는 출력 멀티플렉서, 아웃풋 멀티플렉서, OMUX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증폭기도 능동 회로이므로 만약 채널이 3개라면 여분 2개를 포함하여 5개를 설치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당연히 능동 회로인 채널 증폭기와 TWTA 등이 고장날 때를 대비하여 여분의 장치를 추가한 것으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구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채널이 3개뿐이지만 실제 채널이 많으면 채널 수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다음 링크에서 채널별로 증폭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를 위해 먼저 주파수 분할 다중화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성통신 주파수 대역은 Ku-밴드의 경우 전체 대역폭은 500MHz이지만 이를 하나의 서비스로 한 번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별로 주파수를 나누어 사용하게 됩니다. 이를 주파수 채널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주파수 대역이 500MHz일 때 이 밴드를 20MHz로 채널을 나누면 25개의 채널이 만들어지죠. 위성방송이나 라디오에 보면 우리가 시청하거나 청취하는 여러 개의 채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위성통신에서는 이러한 채널을 주파수 대역 내에서 나누어 분리하여 사용하게 되는데 이를 FDM, 프리퀀시 디비전 멀티플렉싱이라 합니다. 이제 위성통신 신호를 증폭할 때 묶인 신호를 한 번에 증폭할 수도 있고 채널별로 증폭할 수 있습니다. 위성 중계기에서는 입력단에 있는 저잡음 증폭기는 한 번에 대역 전체를 증폭하고 출력단의 채널 증폭기와 TWTA는 채널별로 증폭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저잡음 증폭기에 입력되는 신호는 크기가 작아
비선형성이 문제가 되지 않아 한 번에 증폭해도 상호 영향이 없는 데 반하여 출력단에 사용하는 전력 증폭기는 신호의 크기가 매우 커서 비선형성이 문제가 되므로 한 번에 증폭하면 채널 간의 주파수 간섭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위성 중계기의 출력단에 있는 증폭기는 크게 채널 증폭기와 전력 증폭기로 구분됩니다. 먼저 채널 증폭기는 전력 증폭기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전력을 키워줍니다. 전력 증폭기는 너무 작은 신호가 입력되면 동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채널 증폭기로 전력 증폭기가 동작할 만큼의 전력 레벨로 키워주는 것입니다. 또한 전력 증폭기는 채널별 이득을 제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채널별로 특성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조정하기 위해 채널별로 전력의 크기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위성 통신 서비스를 요구하는 사용자가 위성빔의 중앙에 있는 경우와 제주도와 같이 위성빔의 가장자리에 있어 안테나 이득이 조금 낮다고 합시다. 그러면 중앙에 위치해 있는 사용자에게 사용되는 주파수 채널의 전력보다 제주도에 위치해 있는 주파수 채널의 전력을 조금 더 크게 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능을 하는 증폭기가 위성에선 채널 증폭기가 됩니다. 다음으로 위성 중계기의 전력 증폭기는 보통 10W 출력을 요구하는데 이를 최종적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전력이 크므로 위성 중계기에서 가장 많은 DC 전기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크기가 크므로 매우 중요한 부품입니다. 전력 증폭기는 신호의 전력을 키워주지만 신호가 너무 크면 왜곡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시간 영역과 주파수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시간 영역에서 하나의 주파수를 갖는 사인 파형이 있을 때 크기가 작을 때는 증폭이 잘 되지만 피크 값에 가까워지면 반도체 소자의 한계로 찌그러지기 시작하여 왜곡이 발생합니다. 이를 비선형 왜곡이라 합니다. 집회나 시위를 할 때 보면 사람의 목소리를 증폭하는 오디오 증폭기에서도 소리가 커지면 듣기 거북한 소리가 들리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러한 신호의 왜곡을 주파수 측면에서 살펴봅시다. 입력 신호가 주파수가 하나의 신호일 때 왜곡이 발생하면 그 신호의 2배, 3배, 4배 등 소리의 배수가 되는 하모닉 성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원래 주파수에서만 신호가 증폭되어야 하는데 하모닉 성분이 발생하므로 원래 주파수에서 신호는 증폭이 되지 않습니다. 비선형성의 대표적인 현상이 더 이상 신호가 증폭되지 않고 포화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입력 신호가 커진다고 출력 신호가 계속 커지지 않습니다. 그림과 같이 이득이 10dB인 전력 증폭기가 있다고 합시다. 신호의 크기가 작을 때는 10배의 증폭이 됩니다. 예를 들어 0.01W가 입력되면 0.1W가 되고 0.1W가 입력되면 1W로 10배 출력됩니다. 하지만 신호의 전력이 더 커지면 더 이상 증폭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호의 전력이 더 커지면 더 이상 증폭이 되지 않습니다. 이 그림에서 1W가 입력되면 이득이 10dB가 되어야 하지만 출력이 8W에서 더 이상 커지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비선형 현상이라 하고 더 이상 커지지 않는 전력을 포화 전력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비선형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전력 증폭기의 입력 신호와 출력 신호의 관계를 다항식으로 표현합니다. 만약 다항식이 1차 함수로만 만들어지면 이를 선형 전력 증폭기, 리니어 PA라 하고 입력 신호의 전력의 크기에 상관없이 출력 신호는 선형적으로 커지게 되겠죠. 하지만 이상적인 선형 증폭기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항식은 2차 함수와 3차 함수 등 고차 함수로 형성이 되는데 대부분 2차나 3차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증폭기의 출력이 입력 전력이 증가함에도 더 이상 커지지 않고 포화되는 것은 3차 비선형성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입력으로 각속도 오메가 제로인 정연파 신호가 인가되었다고 하면 전력 증폭기를 다항식으로 표현하고 여기에 정연파 신호를 입력하여 이를 계산하면 입력 신호가 클수록 1차 함수에 의한 이득 A1 외에 3차 함수에 의해 생겨나는 비선형 성분이 4분의 3 A3가 발행하여 이득을 작게 만듦을 알 수 있습니다. 3차 비선형 계수인 A3는 마이너스이므로 신호가 이득이 커지지 않고 포화, 즉
세츄레이션 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입력 신호로 2개 신호가 인가될 때 2차 비선형성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2차 비선형성은 입력 신호를 다항식에 입력하고 풀면 DC 근방과 2차 하모닉 근방에서 하모닉 신호를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DC 근방의 성분과 2차 하모닉 주파수는 입력 주파수와 차이가 크므로 대부분 필터 회로를 통해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차 비선형성은 필터로 제거되지 않아 문제가 됩니다. 입력 신호로 2개의 주파수가 입력될 때 2차 비선형성에 의한 효과와 달리 필터에 의해 제거될 수 없는 주파수 성분이 발생합니다. 이를 혼변조, 영어로 인터모듈레이션이라 합니다. 약자로 IMD라고 하는데 여러 개의 채널이 섞여 있는 신호를 증폭할 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혼변조는 여러 신호가 입력되는 모든 전력 증폭기에 발생하는 것으로 인접 채널에 간섭을 주므로 증폭기를 설계할 때 최소가 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앞에서 주파수가 단일 주파수인 아날로그 신호에 대해 3차 비선형성의 IMD 성분에 대해 설명하였는데 디지털 데이터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위성통신에서 위성통신 주파수 대역에 여러 채널이 존재할 때 한 채널은 신호는 여러 개의 단일 주파수들의 합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여러 신호들이 3차 비선형성을 거치면 옆의 채널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를 인접 채널 간섭이라 합니다. 위성통신에서는 인접 채널 간의 간섭을 줄이기 위해 비용이 들더라도 송신하기 전에 채널별로 신호를 분리하고 각각의 채널을 별도로 증폭한 다음 더함으로써 혼변조 성분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채널별로 분리하면 증폭기는 인접 채널의 혼변조 성분을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위성에 설치되는 위성통신 및 방송중계기의 대략적인 구조와 설계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위성중계기는 주파수가 높은 RF 회로로 구성되며 각각의 기능은 아주 작은 신호를 잡음 없이 증폭하고 전력 증폭기로 보낼 때 비선형성 효과를 최소화하여 보내는 장치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위성의 수명 기간 동안 특정 부품이 고장나더라도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주의하여 설계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성에 있는 중계기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지상에 있는 송수신기의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가입자에게 좀 더 친숙한 위성방송 수신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위성방송 수신기는 5개용 장치와 옥내용 장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개 장치는 안테나와 저잡음 증폭기, 주파수 하향 변환기 등 RF 장치로 구성되며 50옴 동축 케이블을 통해 옥내용 장치인 셋탑박스에 연결됩니다. 안테나 중간에 위치한 장치가 피더라고 부른 장치로 반사판에서 들어온 신호가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피더에서 들어온 신호는 LNB, 로우 노이즈 블락이라고 부르는 장치를 거치게 되는데 LNB는 반사판에서 들어온 신호를 잡음 지수를 최소화하여 저잡음 증폭하고 주파수를 하향 변환하여 셋탑박스로 보내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위성에서 다운링크로 내려온 500MHz의 대역폭을 갖는 KU밴드 다운링크 신호를 10.75GHz와 곱한 후 필터와 증폭기를 거쳐 950에서 1450MHz의 주파수로 바꾼 후 동축 케이블을 통해 실내에 있는 셋탑박스로 보내줍니다. 셋탑박스는 이 주파수 대역에서 원하는 방송 채널만을 골라서 TV로 전송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위성중계기를 중심으로 위성통신 송수신기의 구성 및 설계 방법에 대한 학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위성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높아졌기를 기대하겠습니다.